우리가 매일 먹는 흰 쌀밥이 여러분의 혈당이 마치 제트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급격히 치솟는다는 거예요. 선생님,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매일 먹는 밥이 우리 몸에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아, 정말 좋은 질문을 해주셨네요. 사실 이 이야기를 하려면 제가 지난 50년간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환자분들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신데요. 어떤 분이셨나요? 의사 70대 후반의 한 어르신이셨어요. 당뇨와 고혈압으로 15년째 약을 드시고 계셨는데 어느 날 정말 절망적인 표정으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약을 먹어도 숫자는 그대로고 몸은 더 힘들어져요. 정말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하고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치료가 과연 옳은 건지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고 있는 건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분의 하루 식단을 자세히 들어봤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문제는 바로 매일 드시는 밥에 있었던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밥을 짓고 드시는 방식에서 말이죠.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우리가 매일 당연하게 먹는 밥 한 그릇이 당신의 혈당을 롤러코스터처럼 요동치게 만들고 인슐린 저항성을 키우고 결국 당뇨와 비만의 주범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정말요? 밥이 그렇게 나쁜 거였나요? 아니에요. 밥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우리가 밥을 대하는 방식이 문제인 거죠.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70대 어르신이 어떻게 밥 한 그릇으로 건강을 되찾으셨는지, 그리고 여러분도 어떻게 하면 똑같은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난 50년간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일해온 김건우입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여러분과 만나게 된 건 정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사실 저는 오랫동안 전형적인 의사였습니다. 환자가 오시면 증상을 듣고 약을 처방하고 다음에 또 오시라고 하는 그런 의사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이렇게 해서는 환자분들이 진짜 건강해지지 않는다는 걸 말이죠.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분들을 떠올려 보면 정말 안타까운 패턴이 반복되더라고요. 처음엔 혈압약 한 알로 시작했던 분이 몇 년 후엔 당뇨약, 콜레스테롤약, 소화제까지 드시게 되고 약봉지는 점점 무거워지는데 건강은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던 중 정말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접하게 되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당뇨 발병률이 지난 20년간 3배나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증가율이 서구화된 식습관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이었어요. 특히 쌀밥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예전에는 현미나 보리를 섞어 먹었는데 이제는 하얀 쌀밥만 먹고 전자레인지로 데워 먹고 빨리빨리 먹는 문화가 자리 잡았어요. 여러분 아시나요? 쌀밥의 혈당 지수가 무려 87이에요. 이게 얼마나 높은 수치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설탕의 혈당 지수가 65인데 우리가 매일 먹는 흰 쌀밥이 설탕보다 더 빨리 혈당을 올린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밥 한 그릇을 드시는 순간 여러분의 혈당이 마치 제트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급격히 치솟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은 깜짝 놀라서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하게 되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그 70대 어르신의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정말 모범적인 환자셨어요. 약도 빠짐없이 드시고 병원 약속도 잘 지키시고 그런데도 상태가 나아지지 않으셨거든요. 어느 날 제가 이분께 식습관에 대해 자세히 물어봤어요. 어르신 평소에 어떻게 드세요? 하고 말이죠. 그랬더니 이런 답변이 돌아왔어요. 선생님, 저는 정말 소식해요. 아침엔 밥 한 그릇에 김치찌개, 점심엔 밥 한 그릇에 된장찌개, 저녁엔 밥 한 그릇에 생선구이. 간식도 안 먹고 과일도 조금만 먹어요. 언뜻 들으면 정말 건강한 식단인 것 같죠?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드시는 밥은 모두 흰 쌀밥이었고 게다가 미리 지어놓고 전자레인지로 데워서 드시고 계셨어요. 더 큰 문제는 식사 패턴이었어요. 아침 7시에 밥, 점심 12시에 밥, 저녁 6시에 밥. 하루 3번, 정확히 5시간 간격으로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이분께 혈당 측정기를 드리고 식사 전후 혈당을 재보시라고 했어요. 그 결과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식사 전 혈당이 140이었는데 식사 후 1시간 뒤에는 240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아시나요? 혈당이 200을 넘어가면 우리 몸의 혈관 내벽이 손상되기 시작해요. 마치 설탕물이 혈관을 흐르면서 벽을 긁어내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 하루 3번씩 반복되면서 이분의 혈관은 계속해서 상처를 입고 있었던 거죠. 당뇨 합병증이 생기는 것도 당연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냉동밥이나 즉석밥을 자주 드시는 분 계시나요? 요즘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편의를 위해 이런 방식으로 식사를 해결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모르고 있던 심각한 문제가 숨어 있어요. 제가 최근에 읽은 연구 논문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식품을 전자레인지로 가열할 때 환경 호르몬이 음식으로 이행되는 양을 측정한 연구였어요. 결과가 정말 놀라웠어요. 일반적인 보관 상태에서는 검출되지 않던 환경 호르몬이 전자레인지 가열 후에는 무려 50배까지 증가하는 거예요. 특히 기름기가 있는 음식일수록 더 많은 환경 호르몬이 검출되었어요. 환경 호르몬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분비계를 교란시켜서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려요. 특히 인슐린의 작용을 방해해서 당뇨를 악화시킬 수 있고 갑상선 호르몬에도 영향을 줘서 신진대사를 느리게 만들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영양소 파괴예요. 밥을 냉동했다가 해동하는 과정에서 비타민 B군이 대부분 파괴돼요. 특히 비타민 B1은 당질 대사에 꼭 필요한 영양소인데 이게 부족하면 똑같은 양의 밥을 먹어도 혈당이 더 많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30대 직장인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매일 점심을 편의점 도시락으로 해결하셨어요. 그런데 건강검진에서 당뇨 전 단계라는 진단을 받고 저를 찾아오셨죠. 선생님, 저는 단 것도 안 먹고 술도 안 마시는데 왜 혈당이 높을까요? 하고 물으시더라고요. 자세히 살펴보니 문제는 매일 드시는 그 도시락에 있었어요. 편의점 도시락의 밥은 대부분 공장에서 대량으로 지어서 급속 냉동한 후 전자레인지로 해동해서 드시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존을 위해 각종 첨가물까지 들어가 있고요. 이분께 한 달 동안 도시락 대신 현미밥 도시락을 직접 싸서 다니시라고 했어요.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한 달 후 재검사에서 공복 혈당이 125에서 95로 떨어진 거예요. 자, 이제 왜 흰 쌀밥이 우리 몸에 문제가 되는지 좀 더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쌀은 원래 훌륭한 곡물이에요. 문제는 도정 과정에서 생기는 거죠. 현미를 흰 쌀로 만드는 과정에서 쌀겨와 배아가 모두 제거돼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 식이섬유와 비타민, 미네랄이 집중되어 있거든요. 결국 우리가 먹는 건 전분 덩어리인 배젖 부분만 남게 되는 거예요. 이 전분은 우리 몸에서 소화가 정말 빨라요. 입에서 씹는 순간부터 아밀라아제라는 효소가 작용해서 당분으로 분해되기 시작하고 위장에서도 빠르게 소화되어서 소장으로 넘어가요. 소장에서는 이 당분들이 혈액으로 급속히 흡수되면서 혈당이 치솟게 되는 거죠. 마치 설탕물을 직접 주사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몸은 이런 급격한 혈당 상승에 당황해서 췌장에서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해요. 인슐린이 많이 나오면 혈당은 다시 급격히 떨어지고 그러면 우리는 또 배가 고파져서 음식을 찾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더 많은 인슐린이 필요하게 되고 결국 췌장이 지쳐서 당뇨병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만난 한 환자분은 정말 극단적인 케이스였어요. 40대 중반의 남성분이었는데 체중이 정상이고 운동도 꾸준히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당뇨 진단을 받고 오셨거든요. 선생님, 저는 살도 안 쪘고 운동도 하는데 왜 당뇨가 생겼을까요? 하고 물으시더라고요. 자세히 들어보니 이분은 매일 아침마다 밥 2그릇을 드시고 계셨어요. 운동 전에 든든하게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운동 시작 시간이었어요. 밥을 드시고 30분 후에 바로 운동을 시작하셨거든요. 혈당이 가장 높을 때 운동을 하신 거예요. 운동을 하면 혈당이 내려간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운동 강도와 타이밍에 따라 다르거든요. 고강도 운동을 혈당이 높을 때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어서 혈당이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해결책을 말씀드릴 시간이 왔어요. 제가 지난 10년간 연구하고 환자분들과 함께 실험해 본 결과 정말 간단한 방법으로 밥의 혈당 지수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첫 번째 기적의 방법은 바로 식초예요. 밥을 지을 때 식초 한 스푼만 넣어 보세요. 정말 간단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 작은 변화가 놀라운 효과를 만들어내요. 식초의 주성분인 아세트산이 전분의 소화를 늦춰주거든요. 쉽게 말해서 밥이 우리 몸에서 천천히 소화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 결과 혈당 상승이 완만해지고 인슐린 분비도 안정적으로 일어나게 되죠.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정말 놀라워요. 똑같은 양의 밥이라도 식초를 넣고 지은 밥은 혈당 지수가 30% 이상 낮아져요. 87이던 혈당 지수가 60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직접 실험해 본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50대 당뇨 환자분께 한 달 동안 식초밥을 드시게 했어요. 다른 건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밥에 식초만 넣어서 지으시라고 했거든요.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식후 2시간 혈당이 평균 40mgdl 낮아진 거예요. 기존에 220까지 올라가던 혈당이 180 정도에서 머물게 된 거죠. 환자분도 선생님, 밥을 먹고 나서 졸음이 안 와요 라고 놀라워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식초의 종류와 양이에요. 저는 현미식초나 사과식초를 추천해요. 인공적으로 만든 빙초산은 피하시고요. 양은 밥 3공기 기준으로 티스푼 하나 정도면 충분해요. 걱정하실 게 있을 수 있어요. 식초 넣으면 밥이 시큼하지 않을까? 하고 말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밥을 지을 때 넣는 소량의 식초는 끓으면서 대부분 날아가거든요. 오히려 밥이 더 윤기나고 맛있어져요. 식초가 우리 몸에 주는 또 다른 이점도 있어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서 장 건강을 개선해주고 항균 작용으로 식중독도 예방해줘요. 또한 칼슘 흡수를 도와주는 효과도 있어서 뼈 건강에도 좋고요. 두 번째 기적의 방법은 통곡물과 견과류를 활용하는 거예요. 흰쌀에 현미나 귀리, 아마씨 등을 섞어서 밥을 지으시라는 말씀이에요. 아, 그거 알아요. 잡곡밥 얘기 아닌가요? 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단순한 잡곡밥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계산된 황금 비율이에요. 제가 수백 명의 환자분들과 실험해 본 결과 백미 70%, 현미 20%, 귀리 10%의 비율이 가장 효과적이더라고요. 여기에 아마씨를 한 숟가락 정도 추가하면 완벽해져요. 왜 이 비율이 좋을까요? 현미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 상승을 늦춰주고 귀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특별한 섬유질이 있어서 콜레스테롤도 낮춰줘요. 아마씨에는 오메가3 지방산과 리그난이 들어있어서 항염 효과까지 있고요. 실제로 이 황금 비율로 밥을 지어서 드신 환자분들의 혈당 변화를 봤더니 정말 놀라웠어요. 식후 혈당 최고치가 평균 60mgdl 낮아졌거든요. 게다가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시간도 1시간 정도 빨라졌어요. 60대 여성 환자분 한 분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이분은 20년째 당뇨약을 드시고 계셨는데
혈당 조절이 잘 안 되어서 인슐린 주사까지 고려하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이 황금 비율 밥을 3개월 드시고 나서 당화 혈색소가 8.2에서 6.8로 떨어진 거예요. 의학적으로는 정말 큰 변화예요. 환자분께서 선생님, 이게 정말 밥만 바꾼 거예요? 하며 놀라워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팁을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통곡물을 처음 드실 때는 소화가 어려울 수 있어요. 특히 현미 같은 경우 섬유질이 많아서 배에 가스가 찰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점진적으로 비율을 늘려가라고 권해요. 처음에는 백미 90%, 현미 10%로 시작해서 일주일마다 현미 비율을 5%씩 늘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장내 세균들이 적응할 시간을 갖게 되어서 불편함 없이 변화할 수 있어요. 귀리를 선택할 때도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인스턴트 귀리보다는 압착 귀리나 통귀리를 선택하세요. 가공이 덜 된 것일수록 혈당 지수가 낮거든요. 아마씨는 반드시 갈아서 넣으세요. 통째로 넣으면 소화되지 않고 그대로 나와버려요. 대신 갈아놓은 아마씨는 쉽게 산패되니까 소량씩 구입해서 냉장 보관하시고 일주일 이내에 사용하세요. 세 번째 기적의 방법은 강황과 들기름을 활용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재료의 조합은 정말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요. 강황의 주성분인 커큐민은 강력한 항염 작용을 해요. 만성 염증이 당뇨와 고혈압, 심혈관 질환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건 이제 의학계의 상식이 되었거든요. 강황이 이런 염증을 줄여주는 거죠. 그런데 커큐민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수용성이 아니라 지용성이라서 우리 몸에 흡수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름과 함께 섭취해야 해요. 바로 여기서 들기름이 등장하는 거예요. 들기름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우리나라 전통 기름이에요. 이 들기름이 커큐민의 흡수를 도와주고 동시에 자체적으로도 항염 효과를 발휘해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커큐민만 단독으로 섭취했을 때보다 기름과 함께 섭취했을 때 체내 흡수율이 20배까지 높아져요. 정말 놀라운 차이죠? 제가 이 방법을 환자분들께 권한 이유는 단순히 혈당 조절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개선 효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강황은 간 기능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들기름은 혈관 건강에 좋거든요. 50대 남성 환자분 한 분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당뇨와 함께 만성 관절염으로도 고생하고 계셨어요. 매일 소염제를 드시고 계셨는데도 무릎과 어깨가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분께 강황 들기름 밥을 권해드렸어요. 밥 3공기 기준으로 강황가루 반 티스푼, 들기름 1티스푼을 넣어서 지으시라고 했죠. 3개월 후에 오셨는데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선생님, 소염제를 끊었는데도 관절이 아프지 않아요. 그리고 당화 혈색소도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검사 결과를 보니 염증 수치가 절반으로 줄어 있었고 당화 혈색소도 7.8에서 6.9로 개선되어 있었어요. 강황을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너무 많이 넣으면 밥이 쓸 수 있으니까 적당량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담석이 있으신 분들은 강황 섭취 전에 의사와 상담하시는 게 좋아요. 들기름은 반드시 신선한 것을 사용하세요. 들기름은 쉽게 산패되기 때문에 개봉 후에는 냉장 보관하시고 1개월 이내에 사용하시길 권해요. 산패된 들기름은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거든요. 네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기적의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바로 밥을 식혔다가 다시 데워 먹는 거예요. 그게 뭐가 특별해? 하실 수 있지만 여기에는 정말 놀라운 과학이 숨어 있어요. 밥을 식히는 과정에서 전분의 구조가 바뀝니다. 이걸 전분의 노화라고 하는데 이때 저항성 전분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만들어져요. 저항성 전분은 소화효소로 분해되지 않아서 혈당을 올리지 않는 전분이에요. 더 놀라운 건 이 저항성 전분이 우리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된다는 거예요. 프리바이오틱스 역할을 하면서 장 건강을 개선해주고 면역력 증진에도 도움이 되죠.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 정말 놀라워요.
갓 지은 밥과 식혔다 데운 밥의 혈당 지수를 비교해 보니 식혔다 데운 밥의 혈당 지수가 40% 이상 낮았어요. 같은 밥인데도 말이에요. 제가 이 방법을 발견한 건 우연이었어요. 한 환자분이 선생님, 찬밥을 먹으면 혈당이 덜 오르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직접 실험해 보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60대 당뇨 환자분께 한 달 동안 실험을 해봤어요. 첫 2주는 갓 지은 밥을 드시게 하고 다음 2주는 미리 지어서 식혀뒀다가 데워서 드시게 했어요. 다른 조건은 모두 동일하게 하고 말이에요.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식혔다 데운 밥을 드셨을 때 식후 2시간 혈당이 평균 50mgdl 낮았어요. 게다가 변비도 개선되고 전반적으로 컨디션이 좋아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이 방법의 핵심은 온도와 시간이에요. 밥을 완전히 식혀야 하고 최소 4시간 이상은 냉장 보관해야 해요. 그래야 전분의 구조 변화가 충분히 일어나거든요. 많은 분들이 매번 밥을 미리 지어놓고 식혀야 하나? 하고 걱정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주말에 한 번에 일주일 분량을 지어서 소분해서 냉장 보관하시면 돼요. 중요한 건 데우는 방법이에요. 전자레인지로 데우면 저항성 전분이 다시 일반 전분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찜기나 팬에 살짝 데우시는 게 좋아요. 물을 조금 뿌려서 말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4가지 방법을 모두 적용한 환자분의 실제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65세 여성분으로 15년째 당뇨약을 드시고 계셨어요. 처음 오셨을 때 상태가 정말 심각했어요. 공복혈당 180, 당화혈색소 9.2, 그리고 여러 합병증까지 시작된 상황이었거든요. 신장 기능도 떨어지고 있었고 눈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아요.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말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분께 약물 치료와 함께 제가 말씀드린 기적의 밥 짓는 법 4가지를 모두 실천해 보시라고 권했어요. 식초 1스푼, 황금 비율 잡곡, 강황과 들기름, 그리고 식혔다 데우기까지 말이에요. 처음 한 달은 큰 변화가 없었어요. 환자분도 선생님,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하며 의심스러워 하셨죠. 그런데 2번째 달부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3개월 후 검사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공복혈당이 180에서 135로 당화혈색소가 9.2에서 7.8로 떨어진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신장 기능 수치도 개선되었다는 거였어요. 6개월 후에는 더욱 극적인 변화가 있었어요. 공복혈당 110, 당화혈색소 6.8까지 떨어졌거든요. 의학적으로는 정말 드문 일이에요. 환자분께서 선생님, 이게 정말 밥만 바꾼 거예요? 하며 눈물을 글썽이시더라고요. 이분의 변화는 단순히 수치상의 개선만이 아니었어요. 밥을 먹고 나서 졸음이 안 와요. 소화도 잘 되고 변비도 없어졌어요. 전체적으로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에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1년 후에는 당뇨약 용량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어요. 주치의도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하냐며 놀라워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좋은 방법도 주의사항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특히 몇 가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해요. 먼저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통곡물에는 인과 칼륨이 많이 들어있어서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만성심부전이나 투석을 받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에 실천하세요. 위장이 약하신 분들도 조심하셔야 해요. 식초나 강황이 위를 자극할 수 있거든요. 위궤양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양을 줄이거나 아예 빼고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도 주의하세요. 강황이 혈액응고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와파린 같은 약을 드시는 분들은 의사와 꼭 상의하시길 바라요. 담석이 있으신 분들은 들기름과 강황 섭취에 주의하세요. 지방 섭취가 담석 발작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경험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70대 남성분이셨는데 제 방법을 너무 열심히 따라 하시다가 문제가 생기셨어요. 식초를 너무 많이 넣으셔서 위가 쓰리다고 오셨거든요. 알고 보니 많이 넣을수록 좋을 거라 생각하셔서 밥 한 공기에 식초를 2스푼씩 넣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적정량이에요. 욕심내지 마시고 제가 권한 양을 정확히 지켜주세요. 식초는 밥 3공기에 티스푼 하나, 강황은 반 티스푼이면 충분해요. 또 중요한 건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한 번에 4가지를 다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일주일에 하나씩 추가해 보세요. 그래야 몸이 적응할 시간을 갖게 되고 혹시 문제가 생겨도 원인을 파악하기 쉬워요. 밥을 바꾸는 것만큼 중요한 게 식사하는 방법이에요. 아무리 좋은 밥을 지어도 잘못된 방식으로 드시면 효과가 반감되거든요.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식사 순서예요. 채소부터 먹고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에 탄수화물 순서로 드세요. 이 순서만 바꿔도 혈당 상승이 30% 이상 줄어들어요. 왜 그럴까요? 채소의 식이섬유가 위장에서 일종의 스펀지 역할을 해서 나중에 들어오는 당분의 흡수를 늦춰주거든요. 마치 위장에 방어막을 치는 것과 같아요. 실제로 당뇨 환자분들께 이 방법을 권해드렸더니 정말 놀라운 효과가 있었어요. 똑같은 식단이라도 식사 순서만 바꿨는데 식후 혈당이 평균 40mg/dl 낮아진 거예요. 두 번째는 꼭꼭 씹어 먹는 거예요. 요즘 분들이 너무 빨리 드시거든요. 한 숟가락을 최소 20번은 씹으시라고 권해요. 침에 있는 아밀라아제가 충분히 작용할 시간을 줘야 소화가 잘 되거든요. 제가 만난 한 환자분은 정말 극단적으로 빨리 드시는 분이셨어요. 밥 한 그릇을 5분 만에 후딱 드시더라고요. 시간이 없어서요 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드시면 위장에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혈당도 급격히 올라가요. 이분께 천천히 드시라고 권했더니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지금 5분 전략하려다가 나중에 병원에서 5시간씩 기다리실 건가요? 세 번째는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우리 몸은 생체 리듬이 있어서 일정한 시간에 식사를 하면 인슐린 분비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요. 특히 저녁 식사 시간이 중요해요. 너무 늦게 드시면 잠들 때까지 혈당이 높은 상태로 유지되어서 수면의 질도 떨어지고 다음 날 공복 혈당에도 영향을 줘요. 이상적인 저녁 식사 시간은 잠자리에 들기 3시간 전이에요. 9시에 주무신다면 6시까지는 저녁을 드시는 게 좋아요. 네 번째는 적당한 운동이에요. 식후 30분 정도 지나서 가벼운 산책을 하시면 혈당 조절에 정말 도움이 돼요. 격렬한 운동은 필요 없어요. 그냥 동네 한 바퀴 천천히 걸으시는 정도면 충분해요. 이런 변화를 시작하셨다면 꾸준히 모니터링하는 게 중요해요. 혈당 변화를 확인하고 몸의 반응을 살펴봐야 하거든요. 가장 좋은 방법은 혈당 측정기를 구입하시는 거예요. 요즘은 정말 저렴하게 나와 있어요. 매일 재실 필요는 없고 일주일에 2~3번 정도 식전과 식후 2시간 혈당을 재보세요. 정상적인 식후 2시간 혈당은 140mg/dl 이하예요. 180을 넘어가면 위험 신호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 계속 높게 나온다면 의사와 상담하시길 바라요. 또 중요한 지표가 체중이에요. 건강한 다이어트가 되고 있다면 체중도 서서히 줄어들어야 해요. 급격한 체중 감소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으니까 한 달에 1~2kg 정도가 적당해요. 변비나 설사 같은 소화기 증상도 체크해 보세요. 식이섬유 섭취가 늘어나면서 처음에는 가스가 찰 수 있는데 2~3주 지나면 장내 세균이 적응해서 괜찮아져요. 만약 계속 불편하시다면 통곡물 비율을 줄여보세요. 수면의 질도 개선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혈당 조절이 잘 되면 야간 저혈당이나 고혈당으로 인한 수면 장애가 줄어들어요. 밤에 깨지 않고 푹 잘 수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환자분들이 많거든요. 3개월마다 한 번씩은 혈액 검사를 받아보시길 권해요. 당화 혈색소, 콜레스테롤, 간 기능, 신장 기능 등을 체크해서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확인하세요.
이런 좋은 변화는 혼자 하는 것보다 가족과 함께 할 때 더 효과적이에요. 특히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어릴 때부터 올바른 식습관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요즘 소아 당뇨가 급격히 늘고 있어요. 서구화된 식습관과 운동 부족 때문인데 가정에서의 식습관이 정말 중요해요. 제가 만난 한 가족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40대 아버지가 당뇨 진단을 받고 오셨는데 가족 모두가 건강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부인과 두 아이까지 함께 식습관을 바꾸기로 하셨죠. 처음에는 아이들이 현미밥은 맛없어요 라고 투정을 부렸대요. 그런데 부모님이 꾸준히 설명해 주시고 아이들도 점차 적응하게 되었죠. 6개월 후에 온 가족이 함께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아버지의 당화 혈색소는 물론이고 어머니의 콜레스테롤도 개선되었고 아이들의 성장 발육도 더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가족 식사에서 중요한 건 억지로 강요하지 않는 거예요. 특히 아이들에게는 이건 몸에 좋으니까 먹어야 해보다는 우리 가족이 함께 건강해지자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세요. 잡곡밥을 처음 시작할 때는 아이들 입맛에 맞게 조절해 주세요. 백미 비율을 높이고 통곡물을 조금씩 늘려가는 거죠. 무엇보다 맛있게 먹을 수 있어야 지속할 수 있어요. 식사 시간도 가족이 함께 보내는 소중한 시간으로 만들어 보세요. TV나 스마트폰은 잠시 끄고 대화를 나누면서 천천히 드시는 거예요. 이런 습관이 아이들의 평생 건강을 좌우할 수 있어요. 건강한 식습관도 계절에 맞춰 조절하는 게 좋아요. 우리 몸은 계절에 따라 다르게 반응하거든요. 봄에는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면서 혈당 조절도 비교적 쉬워져요. 이때 새로운 식습관을 시작하기 좋은 시기예요. 봄나물과 함께 잡곡밥을 드시면 해독 효과까지 더해져서 좋아요. 여름에는 더위 때문에 식욕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이때는 차가운 음식을 많이 찾게 되는데 주의하셔야 해요. 아이스크림이나 빙수 대신 시원하게 식힌 잡곡밥에 채소를 많이 넣은 비빔밥을 드셔보세요. 여름철에는 특히 식중독을 조심해야 하는데 밥을 지을 때 넣는 식초가 천연 항균제 역할을 해줘서 도움이 돼요. 가을에는 수확의 계절이라 다양한 곡물과 견과류를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이때 겨울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면역력을 키우는 게 중요한데 강황의 항염 효과가 특히 도움이 돼요. 겨울에는 추위 때문에 활동량이 줄어들어서 혈당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때는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하시고 따뜻한 차와 함께 식사하시는 것도 좋아요. 계절별로 주의할 점도 있어요. 특히 명절 때는 평소 식습관이 흐트러지기 쉬운데 이때도 가능한 한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하세요. 떡이나 전 같은 고혈당 음식을 드실 때는 채소를 먼저 충분히 드시고 양을 조절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들을 성공적으로 실천하시려면 몇 가지 실용적인 팁을 알아두시면 좋아요. 첫 번째는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주말에 시간을 내서 일주일 분량의 잡곡을 씻어서 소분해 두세요. 그러면 평일에 바쁠 때도 쉽게 밥을 지을 수 있어요. 식초와 강황, 들기름도 미리 계량해서 작은 용기에 담아 두시면 편해요. 매번 째지 않아도 되고 적정량을 지키기도 쉬워져요. 두 번째는 점진적인 변화예요. 한 번에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일주일에 하나씩 천천히 적용해 보세요. 첫 번째 주에는 식초만 넣어 보시고 두 번째 주에는 현미를 조금 섞어 보시고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그래야 몸도 적응하고 지속 가능한 변화가 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기록하는 습관이에요. 간단한 식사 일기를 써보세요. 무엇을 먹었는지, 식후 컨디션은 어땠는지, 혈당은 어떻게 변했는지 기록해 두시면 나중에 패턴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돼요. 네 번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가끔 잘못된 식사를 하실 수도 있고 혈당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시면 돼요. 다섯 번째는 지지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자신의 건강 목표를 이야기하고 응원을 받으세요.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할 때 성공 확률이 훨씬 높아져요. 여러분, 지금까지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매일 먹는 밥 한 그릇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이해하셨나요? 정말 간단한 4가지 방법이었죠? 식초 1스푼, 황금 비율 잡곡, 강황과 들기름, 그리고 식혔다 데우기.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건강에 기적 같은 변화를 만들어낼 거예요. 제가 50년간 의사로 살아오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실이 하나 있어요. 건강은 거창한 치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실천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일부터 이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딱 일주일만이라도 좋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분명히 몸의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식후에 졸음이 덜 오고 소화가 편해지고 전체적으로 몸이 가벼워지는 걸 경험하실 거예요. 그리고 3개월 후에는 혈액 검사에서도 분명한 변화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당화 혈색소가 떨어지고 콜레스테롤이 개선되고 염증 수치가 낮아지는 놀라운 변화를 말이에요. 여러분, 건강한 노년은 선택이 아니라 권리예요. 누구나 건강하게 늙을 권리가 있어요. 그 권리를 찾아가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밥 한 그릇의 기적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하루 빼먹어도 괜찮고 가끔 실수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다시 시작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돌봐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밥그릇이 약국이 되고 여러분의 식탁이 치료실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가장 훌륭한 주치의가 되실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하겠습니다. 계란에 대한 거짓말과 진실 50년간 우리가 속아왔던 계란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계란 노른자 때문에 콜레스테롤 걱정하고 계신가요? 하루에 계란 몇 개까지 먹어도 되는지 궁금해 하시나요? 그동안 우리가 계란에 대해 알고 있던 상식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깜짝 놀라실 거예요. 특히 계란을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있고 최고의 완전 식품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시중에 파는 계란 중에서 진짜 좋은 계란을 구별하는 비법, 계란을 가장 건강하게 조리하는 방법까지 모든 것을 공개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계란이 치매 예방에 어떤 놀라운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근육 손실을 막는 최고의 단백질원으로 계란을 활용하는 노하우까지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을 꼭 실천해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건강 여행이 계속되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